구공신 세력이 권력을 휘어잡자 관료들은 예종보다 구공신의 눈치를 더 보게 됩니다. 그러자 민수는 대신의 눈치를 살피며 사초를 고쳤는데 결국 이 사실이 들통나 제주 관노로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종은 자기 힘보다 대신의 힘이 세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종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를 폈는지, 그리고 예종은 어째서 그렇게 빨리 요절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으나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당시 8살이던 예종은 세자에 책봉됐는데요. 세조는 정사를 돌보는데 열정적이었던 만큼 세자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정책과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내용과 처리하는 방법을 세자에게 일러주고 그걸 일기에 적게 했죠. 예종도 그런 아버지의 성실성을 빼닮았는지 하루에 3번씩 열리는 서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예종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세조는 과거 세종이 문종에게 했던 것처럼 세자 예종을 조회와 조계에 참석시키며 국정 운영을 참관하게 했습니다. 문종의 전례를 따라 세자를 조계에 참석시키도록 하라. 또한 예종은 효심이 지극해 세조의 병세가 심해지자 직접 수라상을 챙기고 약을 먼저 맛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진히 간호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예종의 건강이 망가져 일찍 죽었다고 보기도 하죠. 이런 예종의 효심은 세조의 묘호와 시호를 정할 때도 나타납니다. 저희가 의논한 바 대행대왕께 올릴 묘호는 신종, 예종, 성종 중에서 택하시는 게 어떻사옵니까? 대행대왕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덕은 조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지 않겠는가? 따라서 묘호를 세조라 일컬을 순 없는가? 세조나 세종은 보통 나라를 창업하는 데 비견될 만한 업적을 남긴 군주에게 붙이는 묘호인데 일반적으로 조는 종보다 높은 묘호로 취급되기에 세조라는 묘호는 선왕에게 올리는 최고의 극찬에 가까운 묘호입니다. 세조는 우리 조종에 세종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라에도 세조가 있고 세종이 있는데 어찌 세조라 하지 못한단 말이오. 거기까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묘호는 세조로 하고 시호는 무엇으로 정했소? 시호는 열문, 영무, 신성, 인효로 올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 앞서 자수를 제한하지 말라 하였는데 어찌 또 8자로 제한한 것이오? 조종의 시호가 모두 8자에서 이를 따라한 것이옵니다. 앞서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시호는 모두 8자였습니다. 정종은 아직 정식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정왕이라 불렸고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됐으니 여기서 제외되었죠. 그럼 다시 의논하고 오시오. 그리하여 재논의한 끝에 승천채도 열문 영무지덕 융공성신명의 흠숙인효 대왕으로 무려 20자에 달하는 엄청난 시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리도 높은 사람으로 올리려는 예종의 효심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예종은 세조를 참 많이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면에서 세조를 닮으려 했기 때문인데요. 예종은 세조가 카리스마로 관료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명을 받았는지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제재로 대신들을 압박합니다. 벼슬을 주는 것은 나라의 큰 권한인데 권세가의 집을 찾아가 청탁하여 벼슬을 얻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이런 청탁을 받는 자가 있다면 종친, 공신, 재상을 불문하고 즉시 목에 칼을 씌워 잡아오도록 하라. 또한 이를 숨기려 하는 자는 그 일족까지 몰살하라. 전하, 일족을 몰살하는 건 너무 지나친 형벌이옵니다. 그럼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또한 예종은 대납하는 자도 엄벌에 처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대납이란 나라에서 군현에 부과한 공물을 대납업자가 한양에서 대신 납부하고 해당 군현에 가서 공물값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론 대납업자들이 대납한 것보다 몇 배로 값을 받아내서 권세가들이 재산을 불리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납은 백성들에게 심히 고통을 주는 악행이니 이제부터 대납하는 자는 종친, 공신, 재상을 막론하고 극형에 처하며 그들의 재산은 전부 관아에서 몰수하라. 실제론 형벌이 많이 완화되어
이러한 명령이 잘 지켜지진 않았으나 신하들 입장에선 여간 짜증이 났겠죠. 이 외에도 예종은 종친, 공신, 재상의 비리를 감시하고 엄벌하라는 명령을 많이 내리는데요. 예종이 어째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예종이 세자 시절 세조와 나눴던 대화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감은 어느 시대의 것을 읽느냐? 한나라 헌재 때를 읽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어째서 망했느냐? 악한 말로써 남을 헐뜯고 아첨하는 자들이 많아져 황제의 위엄과 권세가 점점 신하에게로 옮겨졌고 헌재는 오늘의 편할 것만 알고 후일에 위태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종은 재위 기간이 1년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종이 재위기에 한 일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세조 때부터 추진하던 경국대전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정 작업의 총책임자인 한명회는 세조의 뜻과 다르게 몇 가지를 수정했는데요. 이는 주로 나라의 이익보다는 양반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노비종부법을 폐기한 것이 있습니다. 노비세습은 고려 시절부터 일천즉천이었다가 태종 때 노비종부법으로 바뀐 게 세종 때 노비종무법으로 바뀌었다가 세조 때 다시 노비종부법으로 바뀌었다가 예종 땐 또 이 노비종부법이 폐기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폐기됐단 말이 일천즉천으로 바뀐 건지 노비종무법으로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종은 삼포에서 외인이 사적으로 무역하는 걸 금지하고 옛 정치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비평한 역대세기를 직접 편찬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를 존경하여 그와 같은 군주가 되기 위해 세자 시절부터 성실히 공부했고 왕위에 올라서는 자기가 꿈꾸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추진해 갔습니다. 하지만 즉위한 지 고작 1년 3개월밖에 안 되어 세자 시절부터 알아온 족질이 다시 발병하는데요. 그런데 예종은 평소에 몸이 약하다는 말도 없었고 겨울이 되면 종종 족질을 앓긴 했으나 특별히 위중하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족질이 나서도 죽기 전날까지 정사를 보았고 신하들이 걱정하자 이것 때문에 죽기야 하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죽어버렸는데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예종이 독사를 당한 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예종은 원상과 권세가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기에 이에 반발한 자들이 예종을 독살한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또한 예종 독살의 주범으론 주로 한명회가 언급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본 남이의 옥사 사건에서 남이가 한명회가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 라고 말했던 게 사실이 되는 거라 남이의 옥사까지 연결되며 주장이 흥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추측일 뿐이고 적어도 실록상에는 예종이 독살당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으며 예종이 죽은 뒤 예종의 어머니인 정의왕후가 한명회를 특별히 견제하거나 한명회가 뒤탈을 없애기 위해 정의왕후와 예종의 자식을 모두 죽이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종이 독살당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종은 살아있을 때 직접 자기가 죽은 뒤에는 예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싶다고 일러주었기에 신하들은 그 뜻에 따라 예종에게 예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종이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급사하자 조정은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애초에 예종이 왕이 된 건 형인 의경세자가 요절했기 때문인데 또 예종이 요절했을 때 그의 장자는 고작 4살밖에 안 된 반면 의경세자의 두 아들은 그보다 많은 16살, 13살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후계자를 정한 건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인데 정의왕후는 후계서열 1순위인 예종의 아들 제한군을 제치고 2순위인 의경세자의 첫째 아들 월상군도 제치고 3순위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잘상군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녀는 어째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